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중국에서는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이름보다 먼저 물어보는 것이 바로 성씨입니다. 그래서 닝구이싱 이렇게 상대방의 성씨를 묻는데요. 중국에서 인사말로 성씨를 묻는다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중국이 인간관계에서 성씨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인의 성씨 스페셜 남명렬입니다. 2만 개가 넘는 중국의 성씨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성씨는 어떤 성씨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인류 최초의 성씨와 현존하는 성씨 중 가장 오래된 성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인류 최초의 성씨는 풍씨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증산도 도전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세상의 성으로 풍가가 먼저 났으나 전하여 오지 못하고 다만 사람의 몸에 들어 채상의 칭호로 쓰이게 되어 풍신, 풍채, 풍골 등으로 일컫게 되었을 뿐이다. 풍씨는 세상에서 가장 먼저 생겨난 인류 최초의 성씨로 성씨의 근원을 밝히고 세계 성씨 연구에 있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풍씨는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많은 고문론에 따르면 풍성은 태호복희의 성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진나라 황보밀이 편찬한 제왕세기의 기록을 보면 태호포희 씨는 풍성이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포희는 복희 씨를 말합니다. 또 죽서귀년에는 태호복희 씨는 목덕의 왕으로서 풍성이다 라고 하였고 삼왕궁기에는 복희 씨는 풍성이고 수인 씨를 대신하여 하늘을 계승한 왕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단고기 태백일사에서도 복희는 수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풍산에서 살게 되면서 성을 풍씨라고 하였으며 이것이 인류 최초의 성씨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증선지의 18사락에도 같은 내용의 구절이 있습니다. 태호복희씨 풍성, 태호복희씨는 풍성이고 대수인씨 이왕, 수인씨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수인씨가 복희보다 앞시대 인물이라고는 하나 수인씨가 풍씨였고 복희가 수인씨의 성을 계승했다는 기록은 어느 문헌에도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문헌들을 통해 유추해보면 풍씨는 복희에 의해 나온 것이지 수인씨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풍씨를 처음 사용한 인물이 태호복희라는 건데요. 풍씨를 알기 위해 태호복희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태호복희는 배달국의 문화를 융성시킨 3대 영웅 중 한 인물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복희는 인류에게 닥친 대홍수 시절 표주박 속에 들어가 있어서 되살아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시 살아났다라는 의미로 복희라 전해졌다고 합니다. 신시본기에는 복희가 배달국 5세 태우의 환웅의 12아들 중 막내 아들이라며 그의 혈통을 밝히고 있고 또 중국 역대 제왕록에서는 태호복희의 성은 풍이며 동의적으로 진국 출신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 중국 사학자 푸스네는 이하 동서설에서 태호복희가 동이족이라는 것은 고대로부터 공인되어 온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태호복희의 탄생을 살펴보면 밀기에 신시에서 출생하여 우사직책을 대물림했다. 청구낭랑을 지나 진땅에 이주하여 수인
유소 씨와 함께 서쪽 땅에서 나라를 세웠다. 풍산에서 나뉘어 살면서 풍으로 성씨를 삼았다. 이후 풍씨성은 8개 성으로 나뉘었다라고 하였는데요. 위의 기록을 토대로 살펴보면 태호복희는 동이족 출신이며 처음 성을 만들어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 최초로 성을 만들어 혈통의 의미를 알게 한 태호복희는 어떤 인물일까요? 약 5,500년 전 태호복희는 신시배달국 제5대 태우의 환웅천왕의 12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 태호복희는 중국 신화로 전해오는 사망오제 중 한 사람으로 인류 문명의 토대를 쌓은 성인이다. 그는 하도를 그려 음양오행 사상의 기틀을 마련했고 태극기 건공감리의 바탕이 된 복희 8궤를 만들어 하늘의 이치를 밝혔으며 예물과 패백제도를 만들고 동물의 가죽을 예물로 보내는 결혼제도를 완성했다. 또한 사람들에게 농사를 짓게 했으며 그물을 만들어 물고기 사냥을 하게 함으로써 농경과 목축을 정착시킨 인물이다. 이런 태호복희의 업적을 보고 이진법을 고안해낸 독일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라이프니츠는 태호복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이자 동양과학의 창립자이다. 역의 그림은 현존하는 과학의 최고 기념물이라 할 수 있다라며 그를 극찬했다. 태호복희 씨라는 분은 인류 문명의 그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태호복희 씨의 업적을 한 10가지로는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업적은 그 하도라는 것을 그려가지고 음양오행의 그 천리를 인간에게 밝혀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8궤를 처음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태극기를 처음으로 그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역을 창시한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 이런 것을 처음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가 1년에 24절기가 있는데 그 24절기를 최초로 만드신 분이 또한 태호복희 씨가 됩니다. 그리고 성을 최초로 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성씨를 정착을 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그 결혼의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복희라는 뜻은 동방에서 떠오르는 그 밝은 태양이라는 뜻이 있는데, 역시 인류 역사에 있어가지고 그 문명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태호복희는 인류를 위해 많은 업적을 쌓은 인물입니다. 우사직책을 가지고 있던 복희는 태고 시절 천문학자였으며 법을 집행하고 일기와 기상 변화를 예측하는 일을 해왔는데요. 무엇보다 8궤를 처음 만든 인물이 태호복희입니다. 그래서 복희 8궤라고 부르는데요. 그는 8궤를 창안하여 음양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이치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또한 태호복희는 결혼제도를 만들어 근친혼을 없애고 조계혼을 권장하였으며 가정문화는 부계 중심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물을 얽어서 고기 잡는 법과 사냥하는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농사를 짓게 하였고, 소와 양, 돼지 같은 가축을 희생으로 삼아 삼신상제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고기를 잡는 일을 포주라 하는데요. 그래서 복희를 포희라고도 부릅니다. 풍성 인물에 대한 기록은 고서에서도 잘 찾아볼 수 있는데요. 풍후라는 인물은 제왕세기 한서 예문지에 언급되고 있는 인물로 황제의 신하로 병법서를 지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통지 시종약에는 춘추시대 임나라, 숙나라, 수구나라, 전유나라 이 네 나라가 풍성의 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춘추시대 노나라 18대 왕인
노희공의 모친이 향국 출신으로 성이 풍이었고 성풍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왕후의 성씨였다는 것으로 볼 때 풍씨는 이때까지 일부 지역에서 적지 않은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춘추 전국시대 초나라 왕은 웅씨성을 사용하였는데 호북성 장사 무덤의 백서 비단에서 대웅포희라는 글자가 나옴으로써 웅씨가 복희의 후손이라는 것이 알려집니다. 문헌상의 기록으로 볼 때 적어도 기원전 500년 전후의 춘추시대까지는 풍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송대 이후부터 풍성에 대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데요. 안타깝게도 풍성은 15대 만에 후손이 끊겨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풍성이 절손이 된 것은 아닙니다. 풍씨는 이제 한 15대가 지나고 끊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풍씨는 사라졌지만 그 태호복희의 후손들은 아직까지 아주 많은 숫자가 이렇게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이 바뀌었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그 풍성은 이제 중간에 내려오다가 그 성이 다른 성실 한 8개 성씨로 분파가 되었고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볼 때 그 전에는 성이 바뀌는 일이 흔히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풍성이 이제 전해져 내려오다가 이제 바뀐 것이지, 그 맥은 이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고, 다만 그 풍이라는 성씨 자체는 지금은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맞는 거죠. 풍성은 임, 기, 사, 팽을 비롯한 8개의 성으로 분화하여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중 임과 팽씨는 현재 중국의 100대 성씨에 들 만큼 큰 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씨 중에서 풍씨를 뿌리로 한 성씨가 있습니다. 바로 오얀리자를 사용하는 이씨인데요. 이 씨의 대표적인 인물이 노자입니다. 환단고기 태백일사 삼한관경 본기에 따르면 노자 본인은 이 씨이고 그의 아버지는 한 씨, 또 그의 선조는 풍씨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자의 이 씨는 풍씨에서 나온 성씨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호복희 씨는 지금으로부터 5,500년 전 사람인데요. 가장 인류가 사용한 오래된 성씨고 최초의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의의가 있고요. 그리고 인류 문명의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태호복희 씨의 그 성이라는 것이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이라는 성은 풍산에서 유래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산에서 유래한 그런 성씨라는 그러한 의미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성이 풍씨라면 현존하는 인류 최고의 성씨는 무엇일까요? 증산도 도전의 내용에 따르면 바람풍을 쓰는 풍씨 이후에 생긴 성이 강씨이며 강씨가 곧 성의 원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 최초의 성씨는 풍씨지만 전해오지 않기 때문에 현존하는 인류 성씨 중 가장 오래된 성이 강씨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현존하는 인류 최고의 성인 강씨는 어떤 성일까요? 강씨의 기원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진나라 황보밀이 저술한 제왕세기에 따르면 강씨는 염제신농씨가 그 시조이며 인류 최초의 성인 태호복희씨의 풍성 다음으로 출현한 성이라고 합니다. 강씨의 시조로 알려진 염제신농은 어떻게 강을 성으로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염제신농은 태호복희, 황제 헌원과 함께 중국 고대 제왕인 삼황 중 한 사람입니다. 신농의 아버지인 소전은 배달국 제8대 안부련 환웅의 신하로 환웅의 명을 받아 강수에서
병력을 감독하는 인물인데요. 여기서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신농의 아버지가 소전이라면 강씨의 시조는 소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어떻게 그 아들이 시조가 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환단고기를 보면은 그 소전과 소호 이런 사람들은 모두 그 고시 씨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전은 8세 배달국 8세 안불현 환웅 때 강수의 간병관으로 파견이 됩니다. 거기에서 그 신농 씨를 낳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소전이라는 분은 강씨성을 쓰기에는 거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신농 씨가 그 강수에서 그 탄생을 했기 때문에 신농 씨가 강씨성을 쓰게 된 것이고요. 사기 오제본기 집회에 따르면 황제는 유용국의 임금인 소전의 아들이라고 언급하고 있고, 국어 진어에는 옛날 소정이 유교씨에게 장가를 들어 염제를 낳았다. 염제는 강수에서 성장해 성을 강이라고 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태백일사에서는 신농에 대해 웅씨에서 갈라져 나간 자의 소전이 있었는데 안불현 환웅 말기에 명을 받고 강수에서 병사들을 감독하게 됐다. 그의 아들 신농은 수많은 약초들을 혀로 맛보아 약을 만들었고, 뒤에 열산으로 옮겨 낮에는 교역을 하게 하니 사람들이 편리해졌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국 고대 8대성의 하나인 강씨는 삼황의 한 사람인 염제 신농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신농은 강수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강을 성으로 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강씨의 시조라 볼 수 있는 염제 신농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배달국 초기 고싯돌로 불 피우는 법을 발명한 고씨 씨의 후손 신농. 신농은 한자 그대로 농업의 신을 의미한다. 화덕으로 불을 사용하는 법을 널리 알려 임금으로 추대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염제로 불렀다. 염제 외에도 그를 부르는 수많은 수식어들이 있다. 농경의 시조, 의학의 시조, 그리고 교역문화의 창시자. 저는 신농 씨는 인류 문명의 어머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농 씨라는 분은 아주 농사의 혁명을 일으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를 이용해 가지고 밭을 갈 때 그 보습과 쟁기를 쓰는데, 그 보습과 쟁기를 최초로 만드신 분이 신농 씨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농사법에 있어 가지고 이제 혁명을 이루신 분이에요. 사람들이 질병이 걸렸을 때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학을 창시한 분이 또한 염제 신농 씨입니다. 시장의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그 물물 교환을 하게 하는 그 시장의 제도를 또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 염제 신농 씨입니다. 인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넉넉하게 잘 살고 행복하게 잘 살고 그리고 오래 사는 건데, 이런 복록과 수명을 그 인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분이 신농 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제 신농의 가장 큰 업적은 농업과 의학입니다. 당시엔 사냥이 주로 생계 수단이었는데 사냥만으로는 가족을 부양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요. 그는 대량으로 곡식을 짓는 방법을 찾고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농경 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농업의 신이란 뜻의 신농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입니다. 신농 씨 이전의 사람들은 풀이나 물, 나무 열매, 조갯살, 짐승의 고기 등을 생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수희 씨가 부싯돌로 불을 발명하면서 사람들이 음식을 익혀 먹게 되고 인류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죠. 복희 씨는 그물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어획, 수렵의 방법과 들짐승을 길들여 기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염제 신농은 당시 사람들의 삶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호미와 쟁기와 같은 농기구를 만들었고 직접 밭을 갈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법을 알려준 것입니다. 수렵 생활만 하던 당시 사람들에게 농경은 생활 자체가 180도로 바뀌는 거대한 발명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고서 회남자와 일주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남자에는 옛날에는 백성들이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시며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조개살을 먹어서 때로 질병에 걸리고 독으로 몸이 상하는 해가 종종 있었다. 이에 신농이 마침내 오곡을 파종하도록 비로소 백성들에게 가르치니 토지의 마땅함인 마르고 습하고 비옥하고 메마르고 높고 낮음을 알게 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일주서에서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농시대에 하늘에서 곡식이 비처럼 쏟아져 내려 신농이 밭갈이를 하고 곡식에 씨앗을 뿌렸다. 그는 도기를 만들고 도끼를 야금하여 나무를 찢고 호미와 쟁기를 만들어 황무지를 개간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봄이 되면 파종을 하고 가을이 되면 수확하여 한 해의 양식을 삼았는데요. 섣달에는 하늘에 보은한다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농작물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수렵과 채취에 의존해 하루하루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은 일정한 지역에서 경작을 하며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밖에도 신농은 따비, 절구 등의 농기구를 제작하고 농사를 위한 달력을 만들었으며 우물을 파는 등 농업과 관련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신농시라 부르며 농업의 시조로 추앙하게 된 것입니다. 옆에 그림을 봐주십시오. 신농시입니다. 무언가를 잔뜩 진 바구니를 메고 있네요. 손에는 얼핏 호미처럼 보이는 장비도 들고 있고 그리고 마치 버섯처럼 보이는 식물을 조심스레 든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건 약초를 바구니에 가득 담아 돌아오는 신농시의 모습인데요.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농시 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약초입니다. 또한 그는 먹을 수 있는 식물과 먹지 못하는 식물을 구분하기 위해 직접 하나씩 식물을 맛보며 독성 여부를 파악했습니다. 회남자 수무훈에는 신농은 일찍이 온갖 풀을 맛보고 물맛이 단가 쓴가를 알아보고 백성들로 하여금 알고 피할 수 있게 했는데 하루에 70번 중독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마다 그는 약초를 사용해 해독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신농의 희생적인 노력은 질병에 시달리던 백성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약초의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중국 산서성 태원현 부강에는 염제 신농이 약초의 맛을 볼 때 사용했던 큰 솥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백초의 풀을 직접 맛보며 약초와 독초를 가려내고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구한 염제 신농씨.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의학의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염제 신농씨의 후손으로는 누가 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신농씨는 오늘날의 호북성 수주시 여산진 열스안에 신농국을 세웠는데요. 그 신농국은 8대손까지 이어져 약 500년간 존속해왔습니다. 이렇게 염제 신농의 강성은 대를 이어오면서 많은 후손들이 이름을 떠치게 되는데요. 우리에게도 친숙한 치우천황과 강백이, 강태공이 바로 염제 신농의 후손들입니다. 환단고기 태백일사 신시본기에서는
치우천황의 후손이 강태공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옛날 강태공 여상 또는 치우씨의 후손이다. 고로 성이 강씨이니 치우가 강수에 살면서 낳은 아들이 모두 강씨가 되었다. 그렇다면 강태공의 선조인 치우천황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치우천황은 배달국을 대표하는 3대 문화 영웅이다. 그는 배달의 광활한 영토를 개척한 위대한 성웅이자 뛰어난 군사 전술을 가진 병법의 시조이며 전쟁의 신으로 전해진다. 삼성기 하에는 치우천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머리는 구리로 두르고 이마를 쇠로 가린 모습이었으며 쇠로 무기를 만들어내니 온 천하가 두려워하여 치우천황이라고 불렀다. 치우천황의 용맹함은 동방 최초의 국제전쟁인 탕록-대전투에서도 알 수 있다. 중국 한족의 시조 황제 헌원과 탕록에서 펼친 10년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으며 지금도 탕록에 있는 치우천황 기념비가 그 역사적 진실을 증언하고 있다. 치우천황님은 그 배달국의 14대 자오제 환웅님을 다른 말로 치우천황이라고 저희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우란 말은 원래 우레와 비를 일으켜서 그래서 뭐 땅을 뒤집고 하는 그런 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런 그 실력이 뛰어나고 그러니까 그 아주 그런 거대한 힘을 가진 그런 분으로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우천황님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그 갑옷과 투구를 만들어서 그래서 전쟁에 이렇게 참여를 하셨고 황제 헌원과의 73차례의 대전쟁을 승리로 이렇게 마감을 하시고 그다음에 황제 헌원의 무릎을 꿇리신 아주 동방의 그 위대하신 그 성웅이시거든요. 그래서 치우천황님을 전쟁의 신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고 이건 뭐 중국에서도 전쟁의 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배달국 14세 자오지 환웅이 바로 치우천황입니다. 치우천황은 배달의 광활한 영토를 개척한 인물로 위대한 전쟁의 신이라고 불립니다. 치우천황에 대해서는 환단고기 삼성기 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신이 한 용맹이 매우 뛰어나 구리와 철로 투구를 만들어 쓰고 능히 큰 안개를 일으키며 부치를 제작하여 광석을 캐내 이 철을 주조하여 무기로 제작하니 천하가 모두 외경하였다. 그리하여 세상에서는 이분을 치우천황이라 불렀는데 치우란 세속에서 말하길 뇌우가 크게 일어 산하가 뒤바뀐다 라는 뜻이다. 이 치우에는 천둥이 치고 큰 비가 내려 산천이 모습을 바꾼다는 개벽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환단고기 삼성기 상에서는 치우천황의 치가 다스릴 치로 표기되어 있고 우에 대해서는 군에서 최고이며 제일인 수장, 군문의 제반적인 것을 관장하는 관직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치우란 군사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으뜸가는 수장이라는 말을 뜻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지 시동약을 살펴보면 치씨는 치우의 후손이라 하였고 어떤 사람은 창힐과 고신이 다 치우의 후손으로 대극성에서 태어나 산동, 회수 북쪽에 옮겨 살았다 하고 나오는데요. 이로 미루어 치우천황의 영웅적인 풍채와 굳세고 맹렬한 기상이 멀리까지 전파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치우천황은 요서를 넘어 산동성과 그 주변은 물론 서쪽에 탕록까지 진출하여 한족의 조상인 황제 헌원의 무릎을 꿇리고 항복을 받아낸 인물입니다. 하지만 한족의 후손인 사마천은 사기에서 치우와 헌원 사이에서 벌어진 탕록대전에 대해 치우가 난을 일으켜 황제의 명을 듣지 않자 이에 황제는 제후들로 군대를 징집하여
탕록의 들에서 싸워 드디어 치우를 잡아 죽였다며 금살 치우를 기록의 핵심으로 적었는데요. 하지만 사기의 삼가 주석에는 치우에 대해 이와 다른 기술이 보입니다. 사기 지폐에는 응소가 치우는 옛 천자라고 말했다라고 되어 있으며 천하의 지배자는 헌원이 아니라 치우천황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기 정의는 치우 군대가 금속 투구를 머리에 쓰고 큰 쇠뇌와 같은 병장기를 갖추고 출전하여 그 위험을 천하에 떨쳤다라고 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나온 기록과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마천은 한무제가 한민족 강토에 쳐들어간 후 전쟁에 패하고 돌아온 시기에 사기를 쓰면서 한족이 동북아의 중심이라는 것을 못 받기 위해 금살치우라는 조작이 필요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송나라의 역사서 율서에는 다시 치우의 성이 강시인 걸 밝히고 있습니다. 치우의 성은 강으로 삼황 중 한 명인 염제신농의 후손이라고 하며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 없으니 결국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었다 하고 언급하면서 치우는 별자리와 기후를 불러일으키는 주문을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치우는 탕록대전 당시 주문으로 안개를 소환해 헌원과 그의 병사들을 둘러쌌다고 합니다. 이것은 동두철액이라 불리는 청동투구인데요. 이렇게 사진으로만 봐도 참 단단히 보입니다. 이 청동투구와 갑옷으로 무장한 치우천왕과 그의 군대는 동두철액으로 묘사되었는데요. 즉 구리머리에 쇠 이마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런 치우천왕의 군대는 서방족에게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수천 년 동안 동방 한민족과 서방 한족에게 숭배와 추앙의 대상이 됩니다. 주나라의 건국공신인 동이족 제상 강태공이 제나라에 부임한 뒤 치우천황을 승리의 신으로 모시고 팔신제를 지냈으며 한고조 유방도 치우천황에게 제를 올린 뒤 항우와 싸워서 천하를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치우천황을 전쟁의 신으로 숭배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때 무장들은 전장에 나가기 전 반드시 치우사당에 들러 둑제라는 의식을 올리며 승리를 기원했다고 합니다. 조선의 명장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는 전쟁 중 둑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계사년 2월 초 5일, 가보년 9월 초 8일, 을미년 9월 20일 세 차례에 걸쳐 둑제를 지낸 이순신 장군. 실제 서울 뚝섬에는 둑제를 지내던 둑신사가 있었다. 뚝섬이라는 이름이 바로 이 둑신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초기에는 중국 사람들도 치우천왕은 어떤 그 공포와 경외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전쟁을 할 때는 치우를 모시고 그림을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됐는데, 둑제라는 것은 그 둑기를 꽂아 놓고서 그 이제 깃발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한강하고 붙은 곳에 그 뚝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조선시대 때 거기에서 그 군사들이 출정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봄, 가을로 치우천왕에게 그 둑제를 지냈어요. 그래서 둑제를 지내던 섬이다 해서 이제 그게 둑섬이라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뚝섬이 되어 있는데, 그 깃발을 걸어놓고 제사를 지냈는데 그 깃발은 당연히 치우기가 되겠죠. 중국의 소수 민족인 묘족은 치우천왕을 조상으로 모시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고의 세월 영웅 치우천왕은
염제와 황제와 더불어 이야기하리. 다선무기와 형과 법이 치우로 시작했으니 구리 백성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남는도다. 염제와 황제를 누르고 중원을 석권하니 5천년 강물을 피로 물들였네. 영웅의 이름이 탕록패전으로 말미암지 않으니 흑석산 온갖 꽃들 여전히 붓네. 이것은 묘족의 치우만가입니다. 묘족은 치우만가를 전승하며 해마다 음력 10월이 되면 치우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치우천황과 묘족은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환단고기의 태백일사 삼한관경본기에는 웅족과 호족이 서로 다투던 때는 환웅천황께서 아직 나라를 다스리기 이전이다. 묘화는 환국 시절 구황족의 하나로 그 땅은 옛적에 이미 우리 환족이 유목과 농경을 하던 곳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 남방의 구이저우 성을 중심으로 쓰촨성, 윈난성 등 중국 전역에 거주하는 묘족은 약 25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조상으로 섬기고 있는 치우상을 세워 받들고 있으며 중국의 여러 소수민족 중에서도 인류 창세 역사의 원형 문화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치우천황에 이어 신농의 후손으로 중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주나라의 1등 개국공신 강태공입니다. 강태공 역시 치우천황의 후손이며 본명은 강상입니다. 강태공의 조상이 우임금 때 치수의 공이 있어서 여 땅에 봉해졌기 때문에 여상 또는 여망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가 강태공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것은 주나라의 문왕과의 만남 후 왕의 선조인 고공단보가 꿈에서라도 바라던 인물이 나타났다 하고 태공망이라고 부르게 되면서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부르는 이 공식 명칭을 태공이라고 하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강태공으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또 그는 문왕을 만나기 위해 10년 동안 위숫가에서 낚시를 하였는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오늘날까지도 낚시를 즐기는 사람을 강태공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강태공은 염제 신농의 51세 손이며 여시춘추에서 태공망은 동이지사라 한 것처럼 그가 동이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백일사의 옛날의 여상도 역시 치우씨의 후손이니라 성이 강이다. 대저 치우가 강수에서 살았기에 후손들을 강씨라고 한 것이 아닌지라는 문구가 있고 중국 기록에도 치우는 구리, 즉 동이의 임금으로 돼 있어 강태공이 치우의 후예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강태공은 기원전 1100년 전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100여 년 전의 인물인데요. 주나라 초의 정치가였던 그는 주나라 문왕과 무왕을 모두 모신 인물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100여 년 전, 중국 황하의 물줄기를 따라 이어진 위수에서 낚시를 하다가 문왕을 만나며 넓은 식견과 지혜로 문왕의 스승이 된 강태공. 그는 문왕을 만나기 위해 10년 동안 위수가에서 낚시를 해왔다. 사실 그는 낚시를 한 것이 아니었는데 강태공이 사용한 낚시 바늘은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일자 낚시 바늘이었던 것. 그가 10년 동안 낚은 것은 물고기가 아닌 자신을 알아줄 때와 인재를 기다린 시간과 세월이었던 것이다. 강태공은 낚시로 문왕을 만나 그의 스승 겸 신하가 되어 주나라 중흥의 원동력을 만들었는데요. 문왕이 죽은 후에는 그 뒤를 이은 무왕을 도와 폭군인 주왕에 의해 혼란한 은나라를 멸하고 주나라를 일으켰습니다. 그 공으로 무왕으로부터 봉지를 받아 동쪽에 만든 나라가 바로 제나라입니다.
강태공은 제나라의 초대 왕이 되어 춘추 전국 중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듭니다. 그렇게 강태공이 제나라의 첫 번째 제후가 된 이후 800여 년간을 그의 후손들이 다스리게 되는데요. 제나라는 지금의 산동반도 일대로 강태공이 처음 제후로 봉해진 곳입니다. 이곳은 예로부터 동이족의 주된 근거지 중 하나입니다. 강태공의 자손들이 대대로 제나라를 이끌어 오는 과정에서 중국의 고, 여, 허, 노, 부, 강, 방, 정, 장 등 수많은 성씨로 분파되었는데요. 지금도 강태공 사당에는 해마다 강태공의 후손들과 강씨에서 분파된 성씨들이 대거 참례를 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강태공을 선조로 하는 성씨들이 여럿이 있는데요. 진주 강씨 이외에도 노씨, 여씨, 평해 구씨와 충주 최씨, 앞에 정씨가 모두 강태공의 후손들입니다. 그럼 강씨에서 분파되어 나온 성씨는 무엇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씨에서 갈라진 여씨는 염제 신농씨의 후대로 강성의 중시조인 강백이가 우임금 때 치수의 공을 세워 여국 땅에 봉해지면서 강백이 자손들이 삼은 성입니다. 여씨의 대표적인 후손은 강태공 여상, 진시황을 시황제로 옹립시킨 여부리, 한나라 때에는 전한 초기에 국권을 잡은 여태후, 한나라 말에는 대장군 여포가 있습니다. 방씨는 염제 신농의 11세 손인 방뢰가 하남성 방산 지방에 봉해져서 그 지명을 따서 방씨가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온양 방씨도 여기에 속합니다. 명나라 황제 주원장의 주씨는 본래 염제 신농씨의 별칭인 염제 주왕씨에서 갈라져 나온 성씨입니다. 즉 강성 주씨인 건데요. 주원장의 손자인 건문제 주윤무는 늘 염제 주양씨 능전에 가서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의 주씨 종친들도 중국 주씨의 득성시조이자 원시조인 염제 주양씨의 능에 가서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고씨는 강태공의 11세 손 강해가 제나라 16대 왕 제환공 강소백으로부터 하사받은 성입니다. 강해는 오늘날 중국의 모든 한족 고씨의 시조인데요. 고씨 중에는 수나라 건국 이전 남북조 시기에 27년간 존속한 북제의 황성 발해 고씨가 있습니다. 황제 고환은 강태공의 50세 손으로 무려 70대까지 이어져 현재 중국 고씨는 1,600만 명으로 중국 성씨 순위 15위에 달합니다. 강씨에서 갈라진 허씨는 허문숙이 세운 허국의 국성인데요. 600여 년간 20대에 이어 통치해 왔습니다. 후손 중에 허씨는 중국 어학 분야에서 경전으로 꼽힐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 설문해자를 저술한 인물입니다. 중국의 청하 최씨는 강태공의 손자인 강계자가 제나라 3대 왕의 자리를 서제인 강득에게 양보하고 산동성 최읍에 봉해져 살면서 최씨가 되었습니다. 특히 최씨는 당나라 때 황제에 필적할 만큼 명문 귀족 성씨로 세력이 아주 막강했습니다. 이 밖에도 강태공의 아들인 제정공 강급에서 탄생한 정씨, 염제 신농의 후손으로부터 나온 홍씨, 중국의 구국 영웅으로 추앙받는 악비 장군으로부터 나온 악씨 등 수많은 성씨가 강씨에서 분파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생겨난 성은 풍씨지만, 그렇지만 풍씨는 지금 이제 전해져 오지 않고, 그 다음 생긴 성씨가 한 300년 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씨가 모든 동서양 사실은 모든 성씨의 원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강씨야말로 어떻게 보면 성씨 문화의 가장 뿌리가 되는 그런 성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고대 8성 중 인류 최초의 성인 풍씨와 현존하는 인류 최고의 성 강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성은 누군가에 의해 새롭게 생기기도 하고 또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같은 선조를 모시더라도 다른 성으로 분파되어 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을 이어가든 새롭게 만들어가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근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겠죠. 세계인의 성씨 스페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